ABK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함께합니다. 네,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4부 듣고 계십니다. 어려운 정치 현안 수학처럼, 아니 국민들의 마음은 아마 산수처럼 좀 쉽게 풀렸으면 하는 바람일 텐데요. 세 변의 합이었지만 지난주부터는 두 변의 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가 아니어가지고요. 자, 송영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송영훈입니다. 조현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현사입니다. 예. 법과 수학이 좀 비슷한 면이 있나요? 저희가 코너 제목이 사실 약간 수학, 뭐 정확히 말하면 산수적인데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논리적인 풀이 과정이 필요하니까 비슷한 점이 있을 텐데 오늘도 우리 청취자들께서 정말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수학은 잘 못했었는데요. 잘하셨을 것 같이 생겼는데. 네. 근데 뭐 저희 변호사로서 네. 법을 수학처럼 잘 논리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확한 답이 나올지 근사치가 나올지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한독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국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의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까지 철회하라, 공포하라. 이게 이제 야당의 요구였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탄핵도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일단은 민주당의 입장이 더 궁금합니다. 조현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한덕수 권한 대행이 너무 악수를 두시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이미 24일로 시한을 못 박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처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일단 너무나 노골적으로 여기에 지금 국민의힘 입장을 두둔하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더 이상 사실 늦출 필요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속히 탄핵을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근데 그 시점은 저는 24일인 오늘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 제가 하나 뭐 저의 의견이기 뿐입니다만은 아직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 절차까지 한 번 더 지켜본 다음에 네. 탄핵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는 아마 금주 내에 네.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지니까 네. 그 시점까지는 지켜보다가 탄핵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헌재 재판관 임명이 오히려 정말 탄핵의 방아쇠다.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은 한덕수 권한대행마저 또 탄핵할 수 있다는 것을 민주당이 상당히 유력한 카드로 비중 있게 검토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네.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들으시면서 얼마나 불안하실까? 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지금 탄핵 심판에 넘겨진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네네. 권한대행인 국무총리마저 탄핵을 하면은 그러면은 대행의 대행 체제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네. 얼마나 국민들도 불안하시고 또 외국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은 얼마나 불안정한 국가로 보이겠는가. 네. 우리 자본시장, 외환시장 너무나 큰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지점을 하나 짚고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어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네. 그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가서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하면은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하고 올라가 있는 법안들은 자동으로 발효된다. 자동 발효되나요? 안 그래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노종면 원내대변인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국무위원 5명을 추가로 탄핵하면은 정족수가 부족해서 국무회의가 열리질 못하고 네. 그러면은 대통령이 법안을 제의 요구도 하지 않고 공포도 하지 않으면은 네. 헌법 53조 5항에 따라서 법안이 자동으로 이제 공포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데 지금 그걸 의도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요. 네. 그런데 어제 그 김어준 씨마저 가장 극단적인 옵션이다라고 네. 되묻던데 이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극단적인 게 아니라 절실한 것이다 이러면서 이런 걸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네. 아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어제 듣고 많은 충격을 받으셨을 것이다. 민주당이 탄핵을 이렇게 조자룡 헌칼 쓰듯이 남용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일단 개인 의견이다. 이게 논의된 바가 없다. 당차에서는 선을 긋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셨어요? 줄탄핵 이런 제목이 붙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일부 의원들의 생각일 뿐이고요. 하나의 네. 아이디어로 나온 얘기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뭐 탄핵을 하게 되면 뭐 불안감이 가중되지 않냐, 혼란이 가중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 계엄 내란의 동조 세력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더욱더 국정 안정을 저해하는 겁니다. 국가 위기 상황이 계속된다고 할 수가 있죠. 한덕수 대행의 경우에는 내란 동조 세력이에요. 국무회의를 본인이 소집했다고 했어요. 네. 국무회의 단계에서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지조차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계엄 해제 결의가 있고 난 다음에는 조속히 또 국무회의를 소집하지도 않았어요. 물론 소집 권한조차도 없는 분위기 맞긴 한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내란에 대한 단순한 방조범이 아니라 공범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네. 그런데도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회를 줬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여전히 내란 동조 세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거기에 대한 탄핵은 오히려 국정을 안정시키는 길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네. 아무한테나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하는 그 딱지 붙이기를 하는 건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요. 네. 그 계엄 당일의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과 공수처의 그 공조본도 사실상 그 국무회의가 부존재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 당시에 계엄 선포를 막으려고 애를 썼겠지만 아마 어떻게 해도 그 1949년생 75세의 노구를 이끌고 윤 대통령을 막을 수 없었다.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예.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단은 내란 혐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내란 혐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내란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표현을 쓰고 있는데 관련 사항은 좀 저희가 일단은 최종적으로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내란 혐의로 일단은 조금 저희가 표현을 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도 만약에 하지 않거나 여러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탄핵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여러 우려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1표냐 200표냐 이걸 갖고 또 여야가 팽팽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 변호사님? 저는 이 부분도 권성동 저 원내대표가 이런 식의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일부 언론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확대 재생산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헌법적으로 명확합니다. 저는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견이 없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죠. 대통령이 지위와 신분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네. 단지 대행일 뿐이에요. 네. 그럼 만약에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에 있다고 치면 지금 우리나라는 그럼 대통령이 2명인 겁니까? 그럼 지금 당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각종 경호라든가 각종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에 걸맞는 그런 조치들 다 우리가 하면 안 되겠죠. 여전히 대통령은 윤석열이 맞습니다. 네. 한덕수는 권한 대행일 뿐이에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총리인 겁니다. 네. 총리에 대해서는 과반의 찬성이 있으면 탄핵을 할 수 있는 게 명백해요. 조문상으로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괜히 권성동 원내대표가 괜한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아마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누구를 권한을 대행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네. 그 본직에 따라서 탄핵소추의 의결 정족수가 정해져야 된다는 네, 개인 네. 의견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 3가지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본직에 따라서 결정되므로 151명이 맞다. 그다음에 대통령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200명이 필요하다. 네. 그다음에 제3의 견해는 총리 재직 시절의 일을 가지고 탄핵소추 사유로 삼는다면 151명이 맞고 네.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뒤에 일을 가지고 탄핵소추 사유로 삼는다면 그것은 200명이 맞다. 네. 이런 절충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상황에서 질문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은 어떤 경우에도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를 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도 네. 전제에 대한 말씀드렸듯이 얘기. 그렇습니다. 나라가 너무나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151명이냐 200명이냐 혹은 제3의 견해가 맞냐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초현실적인 일이에요. 네. 야당이 애초에 국무총리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거론하는 그 겁박 정치라고 하는 카드 자체를 거두는 게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나와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만약에 지금 북한에 도발이 있다라고 한다면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즉 군수 홍수를 해서 국민을 지켜야 된다라는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 국가 원수와 행정수반의 권한이 좀 분리돼 있다라는 또 국민의힘 입장이 있었거든요. 헌재 재판관 임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이런 상황도 역시 좀 비교해 보면 좀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조 변호사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것은
국회 목소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네. 전례도 있고요. 네. 대법관 목소의 헌법재판관을 과거에 임명한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네네. 저는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고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네. 일상적인 상무에 관련된 일을 하라는 겁니다. 대행이기 예. 때문에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저는 그것이 우리 헌법의 해석에도 부합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 거부권 행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소극적으로 단순한 행정적인 절차에 불과합니다.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의례히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네. 거기에는 뭐 임명을 하지 않는 그런 규정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같은 기준을 가지고 사실은 좀 두 가지 해석을 하는 것 같아서 국민들도 들으면서 어떤 의미일까라고 할 텐데요. 뭐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정치권에서 머리를 맞대서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공식적인 법률 대리인은 아닌데요. 석동현 변호사 40년 직위로 알려져 있죠. 이분이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답답하다는 심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의도로 일단 보이십니까? 일단은요. 윤 대통령이 정말 이런 입장을 갖고 계시면 네. 탄핵 심판 관련돼서 헌재에서 발송하는 서류도 정상적으로 수령을 했어야 맞죠. 네. 그리고 지금 어제 헌재가 송달 간주로 처리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빨리 대리인단 그 위임장도 내고 네네. 그다음에 변론 준비 기일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것이 일국의 대통령다운 자세고 또 그 12월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본인의 말을 일관되게 지킬 때 그나마 뭔가 그 합리성이 생기는 네. 거예요. 그런 점에서 어제 석동현 변호사가 밝힌 입장이 만약에 정말로 윤 대통령 본인의 입장이 맞는 것이라면 그 입장을 바꾸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석동현 변호사는 본인의 사견을 가미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양해야 맞겠죠. 예. 윤 대통령 측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선 석동영 변호사라는 분이 대통령의 오랜 직위는 맞는데 네. 과연 어떤 자격에서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말씀을 하고 싶다면 정식으로 변호인단에 들어오거나 뭐 대리인이 되어야 될 텐데 네. 그런 위임은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말을 해서 괜히 혼란만 부추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밝혔잖아요. 그 말을 좀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그 헌법재판소 뭐 재판의 심리에 더욱더 뭐 집중하겠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별개의 재판이고 네. 함께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네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대해서 뭐 수령하지 않는 식으로 그다음에 뭐 대리인단을 뭐 위임장을 제출하는 형식으로 뭔가 좀 절차를 좀 지연하고 싶은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헌법재판소의 심리는 형사재판과는 조금 다릅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송달 간주하는 것도 네. 헌법재판관 6명이 공동으로 모두가 동의하고 했다는 네.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건 자체가 헌법재판소가 이번 심리 절차를 굉장히 빨리 조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이게 심리 절차를 지연하겠다는 그런 계획 자체, 생각 자체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좀 적극적으로 이런 심리에 응해 주시기를 좀 기대합니다. 또 법조계 혹은 뭐 변호사 업계 소식은 아마 누구보다 두 분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변호사 선임에 난항을 겪고 있다. 그리고 석동현 변호사 앞서 말씀하신 분도 뭐 일생을 걸어야 한다. 클라이언트들이 좋아하겠냐 이런 얘기도 했다라는 게 동아일보 보도로 한번 나왔었거든요.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누구든 법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서 자기의 법률적 방어를 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정말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건가요? 이거는 어떻게 취재를 할 수가 없네요. 제가 자세한 사정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네. 실제로 변호인단 구성 또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 네.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왜냐하면요. 크게 보면 한 3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대형 로펌은 이 사건의 수임을 기피할 수밖에 없어요. 네. 정치적으로 연관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그 탄핵심판에 매우 적극적으로 변호를 했던 모 변호사 같은 경우에 네. 국내 6대 로펌 소속이었는데 결국 거기를 나왔습니다. 나와서 개인 법률사무소를 네. 차려서 이제 개인 변호사 자격으로 대리를 했거든요. 네네. 그런 사례가 있어서 대형 로펌 선임은 매우 어려울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사실 법리적으로도 방어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에요. 예.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아마 그 변호사들이 고려를 할 거고 마지막 3번째로 특히 중요한 것이 지금 아마 40대 변호사들 예. 그러니까 조 변호사님과 제 나이 정도 되는 네네. 실제로 실무를 볼 변호사들을 구하기는 더더욱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60대 정도 되는 뭐 시니어 변호사님들 중에서는 아마 본인의 정치적 지향에 따라서 이런 걸 하시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정말 이제 실무를 볼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하나를 하고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사건을 못할 수도 있을 정도로 크나큰 부담이 따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 아마 실무를 볼 변호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추론입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뭐 흘러나오는 말을 좀 살펴보게 되면 아마 지금 변호인 선임에 굉장히 심한 난항을 겪고 네네.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그런 측근 중심으로 네. 변호인단을 결국엔 구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건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많은 검사 출신 뭐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뭐 정계라든가 관계에 많이 들어가지 네.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변호인단을 선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이거는 또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를 전달한 거고요. 공식적인 얘기는 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도 한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이 노상원 씨가 무속인 역술인으로 활동했다고 알려졌는데 이분의 수첩을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간 내용이 포고령의 내용과도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고 NLL에서 북한 공격을 유도한다라거나 사살, 수거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면서 또다시 좀 내란 혐의 수사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단은 민간인 신분인데요. 현역 군인들을 이렇게 모아서 뭐 기가 몇 단장도 오라고 하고 현직 정보사령관도 오라고 하고 좀 저희 그 군을 갔다 온 사람 입장에서는 민간인이 어떻게 군인을 움직이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일단 어떻게 보세요? 일단 말씀하신 그런 정황을 봤을 때는 이번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가 네. 굉장히 좀 신빙할 만한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실제로 현직 사령관과 현직 대령들을 소집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수첩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를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데 그 내용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이죠. 뭐 NLL에서 뭐 북한의 뭐 공격을 유도한다 이런 단어가 나와 있다고 네. 하는데 실제로 그 당시 9월경이었나요? 연평도에서 자주포 사격을 한 400발 정도인가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 과거에 우리가 연평도 포격 사건을 기억하실 텐데 네. 그때도 그런 사격 훈련 과정에서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응수를 하면서 네. 그때 민간인과 그 당시 해병대 분이셨나요? 예. 사망자가 발생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도 그것을 기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오물풍선에다가 원점을 사격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뭐 평양상공에 무인기를 보낸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일례의 모습 자체가 노상원 전 사령관이 의도하고 기획한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김용균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한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무엇이 문제냐면 단순히 내란죄가 아닙니다. 많은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지만 이것은 외환죄예요. 예. 대통령이 현직에서 처벌받을 수 있는 사건 2가지가 있습니다. 네. 내란죄와 외환죄예요. 예. 그 두 죄를 지금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동시에 달성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는 사안이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뭐 불거지고 있는 노상원 전 사령관의 그 수첩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사를 통해서 구체적 행동이나 계획과 연결됐는지는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만 충격적이긴 합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이견이 맞습니다.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고요. 그 수첩에 보면은 뭐
국회 봉쇄 이런 표현이 등장하지 네네.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국헌문란의 목적을 입증하는 데 또 중요한 자료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수거 대상이라고 하는 표현도 정말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판사도 언급이 있었다고 네네. 하는데 이 부분도 정말 정확하게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그 북한 공격 유도. 네. 이거야말로 정말 남김없이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해야 됩니다. 어떻게 민간인인 전직 정보사령관이 군인들을 움직여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는 그런 것까지 계획을 했다고 하니 너무나 충격적이고요. 정말 그 법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처벌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내란 혐의 또 지금 외환 유치, 외환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외국과의 전쟁을 유발하는 행위인데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평상시에 법률 사건 관련 뉴스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여서 국민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지금 또 윤석열 대통령 측과 또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란죄인지도 내란 혐의인지도 따져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공략하고 있다 이렇게도 보여요. 전략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내란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미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 상황이죠. 국헌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실제로 국회와 선관위의 계엄군이 진입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확인된 것은 외환죄이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외환죄가 지금 완벽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강한 의심을 할 만한 정황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외환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문제예요. 네. 내란죄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본인이 정치적 목적을 이루든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소요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국헌문란 사태를 일으키는 것에 비해서 이 외환죄는 외국 적입니다. 적. 네. 북한을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네. 전시 상황으로 몰아가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엄중하게 따져봐야 될 문제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추가적인 수사 진행 상황을 통해서 아마 많은 부분들이 밝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민간인이 군인을 움직인 것도 범죄 혐의가 되나요? 범죄가 된. 일단 지금 요 노상원 네.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발견된 내용은요. 네. 법적으로 좀 따져보면은 일단 형법 92조의 외환 유치죄는 되기가 어려울 것 네네. 같아요. 왜냐하면은 외환 유치죄는 구성 요건에서 외국과 통모하여라고 하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북한과 직접 연락을. 외국이면 이제 적국인 북한 제외하고 나머지 외국을 네네.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외국과 통모한다는 부분은 해당이 안 돼서 네. 외환 유치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이제 형법 각칙에 보면은 제2장의 외환의 죄라고 해서 네네. 그 92조 외환 유치죄부터 101조까지 쭉 있어요. 네. 그 중에서 101조에 가면은 그 99조에 가면은 일반 이적죄가 있습니다. 네. 일반 이적죄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야 하는 행위는 일반 이적죄로 처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미수범도 처벌이 되고 예비나 음모만 해도 처벌이 됩니다. 그러면 예.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는 행위를 예비하거나 음모를 했으면은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이적 예비죄나 일반 이적 음모죄로는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조금 더 법적인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 무거운 얘기들만 계속 갔는데 조금 분위기를 바꿔 보겠지만 또 역시 이 비상계엄과 내란 혐의 사태로 어지러운 국면에 연결돼 있는 이슈인데 연예인들이 등장했습니다. 지금 이승환 씨가 구미 콘서트가 취소가 됐고요.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탄핵 찬성 시위에 선결제라는 연예인들을 CIA 신고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나타나는데 자칫하면 이것도 법적 공방들도 지금 좀 예고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 등 얘기가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CIA 신고해도 미국 입국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면서요. 전혀 네. 무의미한 행위고 마치 네. 우리나라가 그 월드컵 본선에서 지면은 네. 피파에 재경기 요구한다고 500만 명 서명 받는 그런 거하고 좀 네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연예인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주관을 밝힐 수는 있는데 네네. 사실은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네네. 다양한 정치적 성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개인에 대해서 뭔가 신상에 대한 공격을 가하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맞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좀 보장하는 원론적 얘기 같으시고요. 조 변호사님. 네,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존중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그 CIA 관련된 거는 네. IUC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IU, 있는 네. IUC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특정 정치 집단을 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네. 뭐 선결제 같은 그런 행위를 했다기보다는 그때 응원봉이라는 문화가 이번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응원봉 아이유 씨를 뭐 팬들 사이에서 아이유 응원봉을 들고 이런 집회에 나오다 보니까 그런 팬들과 그런 여러 가지 분들을 고려하는 입장에서 한 것일 뿐인데 이것을 너무나 정치적으로 선동하고 있는 일부 세력들이 있다. 네. 왜냐하면 어찌됐건 연예인들을 타겟으로 삼으면 본인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지 이슈가 않겠습니까? 커지죠. 예, 그래서 네. 저는 이런 것조차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일반 국민의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것 그게 좀 두 분의 합인 것 같고요. 자, 이재명 대표가 뭐 계속 등장하는 이유 아무래도 탄핵 심판이 인용이 된다라는 가정을 해보면 대선이라는 걸 염두에 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데 현수막을 두고도 이 선관위가 좀 논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내용을 걸지 마 했다가 걸어도 됩니다로 바뀌었어요. 조 변호사님 어떤 상황입니까?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이재명 대표 관련한 그런 현수막 관련해서는 기존에 원래 입장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게 사전 선거 운동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원래는 불허했었는데 이걸 또 국민의힘의 그런 반발과 일부 여론 때문에 이걸 뒤집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선관위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 라는 네. 생각이 좀 우선 들고요. 이재명 대표가 어떠한 이유에서 안 되는지 뭐 좀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도 아니고 뭐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안 된다는 것이 어떠한 이유인지 저는 좀 납득이 되지가 않는 부분도 있다. 국민의힘이 선거를 왜 가정하고서 그렇게 선관위 판단한 건 좀 잘못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지금 조기 대선 국면 앵커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가정입니다. 예, 탄핵 심판 가정이죠. 인용됐을 때. 지금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재명 대표는 유력한 대선 후보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현재 뭐 지지율을 봤을 때는 가장 유력한 후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 선거 운동을 하는 그런 방해하는 목적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선관위가 예, 좀 예. 왜 그럴까요? 선관위의 최초 결정이 잘못된 거고 바로잡은 결정이 올바른 것이죠. 네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원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허용이 돼야 됩니다. 네네. 보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정당법 37조 2항에 보면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위한 표현물들 네. 대표적인 게 현수막이죠. 네네. 이런 것들은 원칙이 허용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직선거법 90조에 가면 특정한 경우에는 현수막을 법에 허용하는 것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선거일 전 120일 전부터가 한 가지고요. 네. 또 한 가지가 보궐선거 등은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예요. 네. 그런데 이른바 탄핵 심판 후에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건 지금 확정이 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현재는 이재명은 안 됩니다 같은 현수막을 금지할 법적인 근거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가상의 사례를 생각해봐도 네. 왜 선관위가 바꾼 결정이 맞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예. 이재명은 안 됩니다 말고 이재명은 나라를 망칩니다. 네. 이런 현수막을 건다면 그거 금지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망칠 거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정치를 하면서 현재 나라를 망치고 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정치적 비판을 불허한다면은 그것은 민주국가가 아니죠. 그런데 이재명은 안 됩니다 하고 이재명은 나라를 망칩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다른 표현인가요? 그런 점에서 선관위가 바로잡은 결정이 옳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국민 여러분의 판단에 또 많은 생각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법이라는 게 우리 국민의 삶과 모든 것의 주인공이 된 시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법이 모든 것에 또 중요한 영역이기도 하겠죠. 두 변의 합에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잘 궁금증 해소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렇게 궁금증 잘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송영훈 변호사, 조윤산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4년 연말 꼭 챙길 건 연금 절세 혜택. 연 9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최대 148만 원